5. 딴체의 어느 방이나 할 것 없이 자물쇠가 걸려있지 않을 뿐더러 줄곧 문을 열어놓은 채로 있었다. 현관과 그 다음 2개의 방은 어두웠으나 키릴로프가 거처하고 있는 제1구석방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늘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리고 뭔가 기묘한 외침소리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니콜라이는 불빛이 있는 쪽으로 걸어가서 안으로 들어서지 않고 문턱에 우뚝 멈췄다. 차그릇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방 한가운데 집주인의 친척벌이 되는 노파가 서 있었다. 머리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고 얄팍한 스커트에다 토끼 모피로 된 상의만을 걸친 채 구두도 맨발에 신고 있었다. 노파의 팔에는 웃도리만 있고 자그마한 귀여운 다리를 드러내놓은 생후 1년 반쯤 된 젖먹이가 안겨 있었다. 방금 요람에서 끌어내린 듯 뺨이 발갛게 상기되었고 하얀 머리털이 아무렇게나 흐트러져 있었다. 조금 전에 마구 울어댔는지 아직도 눈물이 눈 밑에 글썽글썽 괴어 있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 조그만 팔을 내밀어 짝짝꿍을 하면서 어린애들이 누구나 다 그러하듯이 흐느끼면서 웃어댔다. 그 앞에서 키릴로프가 크고 빨간 고무공을 방바닥에 던지고 있었다. 공이 천장까지 튀어올랐다가 다시 아래로 떨어지면 어린애는 고옹고옹 하면서 빽빽 소리를 질렀다. 키릴로프가 공을 잡아 애기한테 주면 애기는 익숙치 않은 작은 손으로 이번에는 자기가 던지는 것이었다. 키릴로프는 다시 뛰어가서 공을 주어 애기한테 돌려줬다. 이렇게 되풀이하는 동안 이윽고 공은 찬장 밑으로 굴러 들어갔다. 고옹고옹 하고 어린애는 연방 소리쳤다. 키릴로프는 마룻바닥에 엎드려 찬장 밑으로부터 고무공을 꺼내려고 버둥거렸다. 니콜라이는 방 안으로 들어섰다. 어린애는 낯선 사람을 보자 노파에게 바싹 매달리면서 갑작스럽게 어린애 특유의 기다란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노파는 곧 아기를 안고 나가버렸다. 스타브로긴. 손에 공을 쥐고 마룻바닥에서 몸을 일으키며 불의의 방문에 조금도 놀라는 기색도 없이 키릴로프는 이렇게 말했다. 차를 드시겠습니까? 그는 이젠 완전히 몸을 일으켰다. 좋죠. 따끈한 거라면 사양하지 않겠소. 하고 니콜라이는 대답했다. 난 비에 흠뻑 젖었어요. 따끈해요. 아니, 뜨거울 정도라오. 하고 키릴로프는 사뭇 만족한 듯 이렇게 받아넘겼다. 자, 앉으시오. 진흙투성이로군. 뭐 괜찮습니다. 나중에 걸레로 마루를 훔쳐낼 테니까요. 니콜라이는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따라준 차를 단숨에 마셔버렸다. 한 잔 더? 하고 키릴로프는 물었다. 고맙소. 이때까지 서 있던 키릴로프가 재빨리 맞은편 자리를 차지하더니 물어봤다. 무슨 일로 왔소? 좀 일이 있어서. 이 편지를 읽어보시오. 가가노프한테서 온 거요. 기억하고 있는지 내가 언젠가 빼제르부르크에서 얘기한 적이 있지 않소? 키릴로프는 편지를 받아들고 읽고 나더니 책상 위에 대놓고 다음 말을 기다리듯 상대방을 바라보았다. 이 가가노프란 작자를 니콜라이는 설명하기 시작했다. 아시다시피 한 달 전에 빼제르부르크에서 만났던 거요. 우리는 서너 번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서로 얼굴을 대했을 뿐 인사도 없었고 얘기를 주고받은 일도 없는 사이인데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나한테 무례한 태도를 갑자기 보인단 말이오. 이 사실을 그때 당신에게 얘기했지만 단 한 가지 당신이 모르는 일이 있어. 그 녀석은 나보다 먼저 빼제르부르크를 떠났지만 그때 다짜고짜로 나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냈어. 이 편지와 같은 투는 아니었지만 역시 대단히 예의에 어긋난 것이었어. 무엇보다도 그런 편지를 쓰게 된 동기가 아리송하단 말이오. 나는 그때 곧 회답을 해주었어요. 역시 편지로 말입니다. 아주 솔직하게 이렇게 써주었어요. 당신은 아마 4년 전 여기 클럽에서 일어난 당신 아버님에 대한 사건 때문에 몹시 격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일이라면 서슴지 않고 내 성의껏 사죄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행위가 이렇다 할 악의가 있어서 한 일이 아니고 단순히 병의 탓이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죄를 듣고 고려해 주십사 하고 부탁했답니다. 그렇지만 그 친구는 답장도 보내지 않고 그곳을 호련히 떠나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 작자의 소문을 듣자니 아주 미친 사람처럼 나를 미워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무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한 내게 대한 몇 가지 평을 귀에 담았는데 그야말로 욕짓거리요 저주에 찬 비난이랍니다. 그러던 차에 오늘 마침 이 편지가 온 거요. 아마 이런 편지를 받아본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요. 온갖 욕설이란 욕설은 다 퍼부은 다음 당신의 얻어터진 낯짝이란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요. 그래서 난 당신이 내 결투의 중개인이 되어주는 것을 거절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찾아온 거요. 지금 당신은 그런 편지를 받아본 사람은 없을 거라고 했지만 하고 키릴로프가 말했다. 아무라도 제정신이 아니면 그런 편지를 띄울 수 있다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오. 푸시킨도 헷게른에게 썼답니다. 그건 그렇고 자, 좋아요. 가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요? 니콜라이의 설명에 의하면 그는 내일 당장 결행하고 싶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한 번 더 사죄하고 싶다. 아니, 한 번 더 사죄의 편지를 약속해도 무방하다. 다만 가가노프 편에서 앞으로 다시는 그런 편지를 띄우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받은 편지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겠다. 라는 것이었다. 그러면 양보가 지나쳐. 그 친구는 승낙하지 않을 거요. 하고 키릴로프가 말했다. 내가 여기에 온 것은 무엇보다도 당신이 이런 조건을 상대편한테 전해줄 수 있나를 듣고 싶어서였소. 전하겠어요. 당신의 일이니까. 그러나 그 친구가 동의하지 않을 거요. 동의하지 않을 거라는 점은 나도 알고 있어. 그 친구는 결투를 원하고 있어요. 그럼 싸울 작정인가요? 말하자면 그렇답니다. 난 내일 중으로 모든 것을 끝마쳤으면 좋겠어요. 아침 9시경 당신은 그가 있는 곳으로 가주세요. 그 친구는 당신이 하는 말을 듣고 물론 동의하지는 않을 거요. 그러면 자기 쪽의 중개인을 당신에게 알려주고 아마 그것이 11시경이 될 겁니다. 당신은 그 사람과 만반의 절차를 결정해 주세요. 그 다음 1시나 2시에 쌍방은 지정된 장소에 나오도록. 부탁하지만 그렇게 되도록 애써보세요. 물론 무기는 권총. 특히 한 가지 청이 있는데 두 발사선의 간격을 10보로 하고 두 사람은 그 선에서부터 제각기 10보의 거리에 서게끔 해주세요. 우리들은 일정한 신호에 따라 다가서도록 합시다. 물론 각자는 자기의 발사선까지 가닿지 않으면 안 되지만 발사는 그 전에 걸어가면서 해도 무방하게 말이오. 자, 이 정도라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발사선의 간격이 10보라면 너무 가깝소. 하고 키릴로프가 말했다. 그럼 12보. 그 이상은 안 돼요. 당신도 알겠지만 그 친구는 진정으로 결투를 바라고 있으니까요. 당신 권총 장전할 수 있소? 할 수 있소. 난 권총을 가지고 있다오. 난 당신이 한 번도 내 권총을 쏘본 일이 없다는 걸 상대편에게 맹세해 주겠소. 그쪽 중 개인에게도 역시 자기 쪽 권총에 대해 약속을 받고 두 벌의 양쪽 권총 중에서 홀수냐 짝수냐를 따져서 상대편 권총이나 우리 편 권총을 결정하는 거요. 훌륭하오. 권총을 구경하겠소. 그렇게 하오. 그럽시다. 키릴로프는 여태껏 정리도 하지 않은 채 구석다리에 놓아둔 트렁크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내부에 빨간 벨벳 천을 댄 종려나무 상자를 밑에서 끄집어냈다. 그 속에서 멋지고 아주 비싼 한 쌍의 권총이 나왔다. 죄다 구비되어 있어요. 화약도 탄환도 탄약값도 말이요. 또 난 연발 권총도 갖고 있어요. 좀 기다려주오. 그는 다시 트렁크 속에다 손을 넣고 뒤지더니 미제의 6연발총이 들어있는 상자를 끄집어냈다. 당신은 꽤 많은 권총을 갖고 있군요. 그것도 모두 값진 것만을. 아주 훌륭한 것들이죠. 거지나 다를 바 없는 가난한 처지에 있는 키릴로프가 오늘 밤에는 잠옷 자랑스럽게 값비싼 무기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비상한 희생을 치르고 손에 넣었음에 틀림없었다. 당신은 지금까지도 역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군요. 잠시 동안 말없이 있다가 이윽고 스타브로기는 다소 조심스러운 말투로 이렇게 물었다. 그렇소. 하고 키릴로프는 상대방의 어조로서 금세 질문의 뜻을 알아채고서 짤막하게 이렇게 대답하면서 책상 위에 권총을 거두기 시작했다. 언제?
다시 얼마간의 사이를 두고 전보다 더 조심스럽게 스타브로기는 물었다. 키릴로프는 그새의 상자를 둘 다 트렁크 속에다 넣고 처음의 자리에 앉았다. 아시다시피 나의 의지로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약간 괴로운 듯 또한 앞으로 어떤 질문에도 주저앉고 대답하려는 듯한 태도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는 뭔지 모르게 온화하고 다정한 감정을 품으면서 광채가 없는 검은 눈으로 스타브로긴을 찬찬히 응시하는 것이었다. 물론 나도 알겠소. 곤충 자살이라는 걸. 거의 3분가량 깊은 사색에 잠긴 듯 묵묵히 있던 니콜라이는 약간 미간을 찌푸리면서 또다시 이렇게 입을 뗐다. 때때로 나도 그런 일을 생각해 보았소. 그때마다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곤 하오. 말하자면 대단히 흉악한 일, 아니면 대단히 파렴치한 일, 대단히 치욕적인 일, 게다가 아주 더럽고 우스운 일을 저지른다면 말이지. 그래서 사람이 그 때문에 천년만년 두고두고 머릿속에 담아두고 천년만년 그 기억을 일깨우게 되리라 가정합시다. 그때 갑자기 관자놀이에 한 대 꽝 쏘아 붙인다면 이젠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런 상념이 떠오른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천년만년 기억을 일깨워 주든 말든 상관없는 일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소? 당신은 그걸 새로운 상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잠시 생각하고 나더니 키릴로프는 이렇게 말했다. 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다만 언젠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전혀 새로운 사상이라고 느껴졌을 따름이요. 새로운 사상이라고 느꼈다고요? 하고 키릴로프는 마치 흉내라도 내듯 말했다. 그건 좋은 일이요. 그런 사상은 많이 있답니다. 늘 존재하고 그것이 돌연 새로워진다. 이건 사실이랍니다. 요즘 나도 여러 가지 일이 마치 처음 보던 머리에 떠오른답니다. 가령 당신이 달세계에 살고 있어서 상대방의 말도 귀에 담지 않고 자기의 사상에 실마리를 풀면서 스타브로기는 이렇게 가로챘다. 자, 가령 당신이 달세계에서 온갖 우스꽝스럽고 못된 짓을 다 저질렀다고 칩시다. 그런데 당신이 이 지구로 옮겨오면서 그쪽 달세계에서는 당신의 이름을 천년이고 만년이고 달의 존재가 계속되는 한 영원히 조서하고 그 기억을 되살릴 거라는 사실도 당신이 말끔히 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나 당신이 이곳에 와서 달세계를 쳐다본단 말이오. 그러니까 당신이 그쪽에서 무슨 짓을 했건 또 그쪽 인간들이 당신을 천년이고 만년이고 욕설을 퍼붓든 일단 당신이 여기 있는 이상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오.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하고 키릴로프는 대답했다. 나는 달세계에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비꼬는 것도 아니고 다만 사실대로 표명하기 위해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아까 그 어린애는 누구의 아이요? 그 노파의 시어머니가 왔었지요. 아니, 시어머니가 아니라 며느리지. 아무튼 사흘 전에 왔어요. 그런데 앓고 있단 말이요. 어린애도 마찬가지로. 얘는 밤마다 몹시 울어대고 있답니다. 배가 아픈 모양입니다. 모친이 누워있으니까 할 수 없이 그 할머니가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나는 공을 가지고 놀아줍니다. 공은 함부르크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함부르크에서 샀죠. 벽에다 던지기도 하고 또 받기 위해서. 등을 튼튼하게 해주니까. 계집애지요. 당신은 어린애들을 좋아하오. 좋아하죠. 하고 키릴로프는 대답했으나 그 말은 무척 무관심한 투였다. 그럼 당신은 삶도 사랑하고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삶도 사랑하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다는 말입니까? 그래도 자살을 결심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어떻다는 겁니까? 왜 그것을 함께 결부시키는 겁니까? 삶은 삶, 또 그것은 그것이고. 삶은 존재하지만 죽음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미래의 영세를 믿게끔 되었소. 아닙니다. 내가 믿는 건 미래의 영세가 아니라 이 세상의 영세랍니다. 어떤 한순간이 있어 그 순간에 도달하면 시간은 호련히 멈춰버리고 그것으로 영세가 되는 겁니다. 당신은 그런 순간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오. 하지요. 그건 현대에선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전과 마찬가지로 조그만큼도 비웃는 기색 없이 니콜라이는 천천히 마치 깊은 생각에 잠긴 듯이 이렇게 말했다. 묵시록 속에서 이 이상 더 시간이란 있을 수 없다고 한 사람의 천사가 맹세하고 있긴 하나.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확한 말입니다. 명석하고도 적중한 말이지요. 완전한 한 사람의 인간이 행복을 얻었을 경우 이미 시간의 개념이란 없어지고 마는 법입니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정확한 사상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로 숨어버리는지요? 아무데로나 숨어버리진 않습니다. 시간이란 물건이 아니라 관념이니까요. 마음속에서 꺼져버리는 거죠. 낡은 철학에서 쓰는 진부한 말이로군. 개벽일에 변함없는 거로군. 어딘지 모르게 연민의 빛을 보이면서 스타브로기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변함이 없다오. 개벽일에 변함이 없소. 바로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이라곤 없다오. 마치 이 관념 속에 더할 바 없는 승리라도 내포된 듯 키릴로프는 눈을 번뜩이면서 이렇게 말을 받았다. 키릴로프, 당신은 무척 행복하다고 생각되세요? 네, 무척 행복합니다. 마치 평범하고 예사로운 일처럼 그는 그렇게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은 근래에 무척 비관해서 리프친에게 몹시 화를 내고 있지 않았소. 하지만 지금 나는 사람을 욕하거나 헐뜯진 않습니다. 그땐 아직 나 자신이 행복한 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당신은 잎사귀를 본 일이 있어요. 나뭇잎 말이요. 있고 말고요. 난 얼마 전에 누런 잎사귀를 보았습니다. 푸른 기가 이슬락말락하는 가장자리가 시들어가고 있는 것 말입니다. 바람에 날려 떨어졌죠. 난 10살 때 겨울철에 일부러 눈을 감고 연맥이 싱싱하고 파릇파릇한 나뭇 잎사귀를 상상해 보았다오. 햇빛에 반짝거리고 있었지요. 그러나 눈을 떴을 땐 믿어지지 않더군요. 그 잎사귀가 너무나도 좋았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눈을 감아버렸죠. 그건 뭡니까? 비유인가요? 아니요. 무엇 때문에? 난 비유 따위는 하지 않아요. 난 그냥 잎사귀, 한낱 잎사귀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따름입니다. 나뭇잎은 그냥 좋은 것이랍니다. 어느 것이나 할 것 없이 좋은 것이지요. 어느 것이나 할 것 없이. 그렇습니다. 죄다. 인간이 불행한 것은 다만 자기 행복을 모르기 때문이지요. 오직 그것뿐입니다. 오직. 그것을 자각한 사람은 곧 행복해집니다. 일순간 동안에. 그 시어머니가 죽고 계집애가 혼자 남게 된다. 그것도 모두 좋습니다. 나는 갑자기 그것을 발견했죠. 사람이 굶어 죽어도 여자를 욕보이고 치욕을 준다 해도 역시 좋은 일인가요? 좋은 일입니다. 누가 어린애의 머리통을 쥐어박아 부숴버린다 해도 역시 좋은 일입니다. 또 그렇지 않는다 해도 그건 역시 좋은 일입니다. 모든 것이 좋은 일이요. 모든 것 말입니다. 모든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걸 아는 사람은 모두 좋습니다. 가령 세상 사람들이 자기에게 모든 것이 좋다는 걸 알고 있다면 만사가 좋아질 텐데 그들은 모든 것이 좋다는 걸 모르는 동안에는 그들에게 있어서 좋은 일이 아니겠죠. 이것이 사상의 전부입니다. 그 이상 다른 사상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언제 그렇게 자신이 행복하다는 걸 깨달았소? 지난주 화요일, 아니 수요일이었군. 그땐 이미 수요일이 되었죠. 밤중이었으니까요. 어떠한 동기로? 기억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저 방안을 거닐다가 그런 건 어떻든 좋습니다. 나는 시계를 세웠어요. 새벽 2시 37분이었어요. 시간은 멎어야 한다는 상징으로 말입니까? 키릴로프는 잠자코 있었다. 세상 사람들은 좋지 않아요. 갑자기 그는 다시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그건 자기들의 좋은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요. 가령 그것을 깨달았다면 소녀를 욕보이는 일 따위는 하지 않을 겁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좋은 걸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모두가 좋아집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그럼 당신이 그것을 깨달았다면 당신은 분명히 좋은 사람이겠군요. 나는 좋은 사람입니다. 거기엔 나도 동의하오. 하고 스타브로기는 미간을 찌푸리며 중얼거렸다. 모든 것이 좋다는 걸 가르치는 사람은 이 세계를 완성시키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가르쳤던 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소. 그 사람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인신입니다. 신인? 인신입니다. 거기에 구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등명에 불을 밝혔던 것은 당신이 아니오. 그렇습니다. 그건 내가 바친 거요. 당신은 신을 믿고 있소. 저 할머니께서 등명을 바치는 걸 좋아해서. 그런데 오늘은 그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하고 키릴로프는 중얼거렸다. 당신 자신은 기도를 드리지 않소. 나는 모든 것에 기도를 합니다. 보세요. 거미가 벽을 기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거미를 쳐다보고 있는 동안 그 기어오르는 것이 고맙게 여겨지거든요. 그의 눈은 또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줄곧 야무지고 확고한 눈길로 스타브로긴을 바라보고 있었다. 스타브로긴은 얼굴을 찡그리고 마음에 내키지 않는 듯 상대편을 주시했으나 그 눈길에는 조금도 조소하는 빛이 없었다. 장담하겠지만 내가 다시 이곳에 올 때는 당신은 이미 신을 믿게 될 것이요. 일어서서 모자를 집어들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무슨 이유에서? 키릴로프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만일 당신 스스로가 신을 믿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당신은 실제로 신을 믿은 거라오. 그러나 당신은 아직 신을 믿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신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하고 말하곤 니콜라이는 살짝 웃었다. 그건 틀려요. 한참 동안 생각한 뒤 키릴로프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건 내 사상을 거꾸로 한 거요. 범속한 농담이군요, 스타브로긴. 당신이 나의 생애에 대해서 어떤 의의를 갖고 있었던가를 생각해 보시오. 실례하겠소, 키릴로프. 밤에 다시 와주세요. 언제 또 들르겠소? 내일 할 일을 벌써 잊어버린 건 아니겠지요. 깜빡 잊었군. 걱정 마십시오. 늦잠만은 자지 않을 테니까요. 9시 말이지요. 나는 언제나 내가 일어나고 싶어하는 시간에 깰 수 있습니다. 잠잘 때 7시라고 해두면 7시에 깹니다. 10시라고 하면 틀림없이 10시에 눈을 뜹니다. 당신은 정말 유별난 특징을 가졌군요. 니콜라이는 상대편의 창백한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나가서 문을 열어드리죠. 괜찮소. 샤토프가 열어줄 거요. 아, 샤토프. 그럼 안녕히. 6. 샤토프가 거처하고 있는 텅 빈 집 현관문에는 자물쇠가 잠겨있지 않았다. 그러나 복도로 들어가 보니 그야말로 캄캄했다. 스타브로기는 손으로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더듬더듬 찾기 시작했다. 그러자 갑자기 위쪽 문이 열리더니 불빛이 보였다. 샤토프는 자신이 밖으로 나오지 않고 방문만을 열었던 것이다.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가 그의 방 문턱에 섰을 때 그는 한쪽 구석 책상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샤토프를 발견했다. 용무가 있어 왔는데 만나주겠소. 니콜라이는 문턱에서 물었다. 들어와서 앉으세요. 하고 샤토프는 대답했다. 문을 닫으세요. 아니, 내가 닫겠습니다. 샤토프는 방문을 열쇠로 잠그고 책상 앞으로 되돌아 나오자 니콜라이를 정면으로 마주보고 앉았다. 그는 일주일 동안 무척 수척한 것 같았다. 그리고 지금은 열이라도 있는 듯 싶었다. 당신은 나를 괴롭혔습니다. 하고 그는 눈을 내리깐 채 반 속삭이는 듯한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당신은 내가 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소. 아니, 잠깐만. 난 헛소리를 했어요. 아마 지금도 헛소리를 하나 봅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샤토프는 일어나서 3단으로 되어 있는 책상 제일 윗칸 한쪽 끝에 놓여있는 물건을 집어내렸다. 그것은 곤충이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열에 들떠서 잠꼬대를 하고 있었어요. 당신이 나를 죽이러 오지나 않나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 건달패인 람신을 찾아가서 내 호주머니를 툭툭 털어 이 권총을 샀답니다. 당신이 나를 죽여버리게끔 내 몸을 맡길 수 없었지요. 그런데 나중에 제정신으로 돌아와 보니까 화약도 탄환도 갖고 있지 않았답니다. 그때부터 이 권총은 그대로 책상 위에 놓여 있었지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는 일어서서 통풍창을 열려고 했다. 버리지는 마세요. 왜 그런 짓을? 하고 니콜라이는 말렸다. 그것도 팔면 돈이 됩니다.
게다가 내일이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소문을 퍼뜨릴 겁니다. 샤토프의 집 창문 아래에 곤충이 버려져 있었다고 말입니다. 자, 도로 제자리에 놓아두세요. 아, 그러면 됐어. 그리고 앉으세요. 하지만 한 가지 묻고 싶은데 당신은 지금 내가 당신을 죽이러 올 거라고 생각하던 사실에 대해 어쩐지 꺼림칙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대체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난 지금 화해하러 온 건 아니오. 다만 필요한 일을 말하러 왔을 따름이오. 우선 확실히 해두고 싶은 것은 그때 당신이 나를 때린 원인이오. 당신 처와 나의 관계 때문에 나를 때린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당신 자신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고 샤토프는 다시 눈을 아래로 내리깔았다. 그럼 다리아 파블로브나에 관한 어리석은 추문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었소. 아니, 아닙니다. 물론 틀립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누이 동생은 처음부터 나에게 밝혀줬어요. 샤토프는 발을 구르는 듯한 기세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거칠게 내뱉었다. 그럼 나의 상상이 맞군요. 그리고 당신의 상상도 옳았던 모양이요. 하고 스타브로기는 침착한 어조로 차근차근 이렇게 말을 이었다. 당신은 옳게 보았소. 마리아 레바드키나는 나의 틀림없는 처요. 반년 전에 베츠르부르크에서 나와 결혼한 합법적인 아내요. 그래, 그 여자 때문에 나를 때린 거지요. 샤토프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그렇게 짐작은 했었지만 믿어지지 않더군요. 묘한 눈길로 스타브로긴을 바라보면서 마침내 샤토프는 중얼거렸다. 그래서 나를 때렸군. 샤토프는 확 얼굴이 달아올랐다. 그리고 밑도 끝도 없이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난 당신의 타락 때문에, 당신의 거짓말 때문에 때렸어요. 그러나 당신 앞으로 다가선 것은 감히 당신에게 벌을 주려고 마음먹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신 앞으로 다가갔을 때 당신을 때리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내가 그런 짓을 저지른 것은 당신이 내 생애에 있어서 너무나도 의미심장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나는 알겠소. 제발 말을 아꼈으면 좋겠소. 당신이 열에 들떠 있다니 안 됐소. 실은 아주 요긴한 일이 있소. 나는 너무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려왔습니다. 하고 온몸을 와들와들 떨면서 샤토프는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려고 했다. 빨리 당신의 용건을 말씀해 주세요. 나도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는 주저앉았다. 이 용건은 그런 범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고 니콜라이는 호기심이 가득 찬 눈으로 그의 얼굴을 똑똑히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끄집어냈다. 나는 어떤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오늘 바로 이런 시간을 골라 당신을 찾아온 거요. 어쩌면 당신이 누구에게 살해되리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요. 샤토프는 사뭇 기괴한 눈초리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러한 위험이 나를 위협할 줄은 나도 짐작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러나 당신은 어떻게 그걸 알게 되었습니까? 그건 나도 당신과 마찬가지로 그 친구들의 모임에 끼어 있었기 때문이요. 당신처럼 그 모임의 멤버란 말이요. 당신이 그 모임의 멤버라고요. 당신의 눈빛을 보면 대뜸 알 수 있겠군요. 당신은 나를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기대하고 있겠소마는 이 일만은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하고 니콜라이는 보일락말락하는 엷은 웃음을 입가에 띄웠다. 그리고 한마디 물어보겠는데 그들이 당신을 노리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소. 생각한 일도 없습니다. 지금도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지만 역시 사실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바보 같은 녀석들은 무슨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는 주먹으로 책상을 탕탕 치면서 미친 듯이 이렇게 소리쳤다. 난 그 녀석들을 겁내지 않아요. 그 자식들은 4번이나 나에게로 달려와선 죽일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스타브로긴을 쳐다보았다. 대체 당신은 이 일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걱정 마세요. 나는 당신을 속이지 않으니까요. 하고 스타브로기는 다만 자기의 의무만을 수행하려는 사람처럼 냉정하게 이야기를 계속했다. 당신은 내가 알고 있는 바를 시험해 보려고 하고 있군요. 난 이것만 알고 있어. 당신은 2년 전 그 모임에 가입했지요. 그땐 아직도 이 모임의 조직이 바꿔지지 않았던 전의 일이요. 바로 당신이 미국으로 떠나기 전 우리들이 서로 얘기를 주고받고 난 직후라고 생각되는군요.
그 얘기에 대한 것은 당신이 미국에서 보낸 편지에도 많이 쓰여 있더군요. 참, 용서하세요. 그때 내가 당신에게 직접 답장하지 못하고 다만 돈만 붙여줬지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하고 샤토프는 상대방의 말문을 막고 성급하게 책상 서랍을 열어 서류 속에서 무지갯빛 지폐를 끄집어냈다. 자, 받으세요. 당신이 보내주신 100루블입니다. 당신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그곳에서 영영 죽어버렸을 겁니다. 또 다행히도 당신의 어머님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가까운 시일 안에 이것을 돌려드리지 못했을 겁니다. 9개월 전 내가 앓고 난 후 그분이 나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 베풀어 주신 돈입니다. 그러나 어서 다음 말씀을 계속해 주십시오. 그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다. 미국에서 당신은 당신의 사상을 일변하고 스위스로 돌아오자 모임을 나올 것을 원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이렇다 할 대답도 주지 않고 오히려 러시아로 돌아가면 이 마을에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인쇄기를 인계받고 모임에서 사람이 인수하러 올 때까지 그것을 보관해 두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지요. 나는 아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충 이런 것이지요. 당신들은 이것이 그네들의 최후의 요구로서 이 일만 끝나면 깨끗이 당신을 방면해 줄 것이라는 희망 밑에서 어쨌든 그 인쇄기를 인수한 것이지요. 지금까지의 얘기가 사실이건 그렇지 않건 간에 이 모든 일들을 알게 된 것은 그네들에게서 직접 들어서가 아니라 전혀 우연한 기회였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당신은 여태껏 모르고 있는 것 같군요. 그들은 당신하고 헤어질 생각이 없는 것 같소. 당치도 않은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하고 샤토프는 부르짖었다. 난 모든 점에 있어 그들과 견해를 달리한다고 단호히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나의 권리입니다. 양심과 사상의 권리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말입니다. 아니, 그렇게 고함을 지르는 게 아니오. 하고 니콜라이는 아주 엄숙하게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베르호벤스키란 친구는 그런 기질의 인간이니까 자기가 오든가 혹은 다른 사람의 길을 빌든가 해서 지금도 우리들의 이야기를 엿들을는지 모릅니다. 때에 따라서는 당신 집 복도에서 말입니다. 저 주종뱅이 레바드킨까지도 당신에게 대한 감시의 임무를 짊어지고 있는지도 모르오. 그러나 당신도 그 뒤를 감시할 처지에 있는 게 아니오. 그렇지 않소? 그것보다 자, 말해보세요. 베르호벤스키는 지금 당신의 논점에 동의하고 있는 거요. 그렇지 않은 거요. 그는 그런 것은 할 수 있다. 그리고 자네는 그럴 권리가 있다고 말했어요. 다만 그렇게 말하고 당신을 속여왔군. 내가 알고 있는 바로선 이 일과는 전혀 무관한 끼릴로프조차도 당신에게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군요. 개중에는 그들의 모임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는 사실마저 전혀 모르고 있는 염탐꾼도 있지요. 항상 당신을 감시해왔던 거요. 베르호벤스키가 이곳에 온 여러 가지 용건 가운데서 당신 일을 아주 결판지으려는 일이 중요한 용건이었소.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할 정권을 띠고 있소. 다시 말해서 적당한 시기를 엿봐서 너무도 많은 사실을 알고 있으며 또 밀고의 우려가 짙은 인물로서의 당신을 살해하려는 거요. 되풀이해서 말하지만 이것은 확실한 사실이요. 그리고 덧붙여두지만 그 친구들은 웬일인지 당신을 스파이로 확신하고 있거든요. 가령 지금까지는 밀고 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꼭 밀고 할 거라고 말입니다. 대체로 그런 사실인가요? 이렇게 태평스러운 말투로 내뱉은 질문에 샤토프는 입을 삐죽했다. 만일 내가 스파이라면 도대체 누구에게 밀고 한단 말이오? 하고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않고 그는 저기를 품듯이 이렇게 말했다. 아니야, 나 혼자 내버려 두세요. 나 같은 건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그는 갑자기 최초의 상념에 매달리면서 이렇게 외쳤다. 모든 징후로 보아 이 상념은 자기 자신이 위험하다는 소식보다도 더 강하게 그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 같았다. 당신은 스타브로긴 어떻게 그런 파렴치하고 무능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바보 같은 일에 찰싹 달라붙을 생각이 떠올랐던 거요. 당신이 그 모임의 회원이라고. 그것이 니콜라이 스타브로긴의 공적인가요? 하고 그는 거의 절망한 듯이 부르짖었다. 그는 손바닥을 찰싹 치기까지 했다. 마치 자기에게는 이 이상 슬프고 괴로운 발견이 없다는 듯이. 실례지만
하고 니콜라이는 정말 어리둥절하고 말았다. 당신은 마치 나를 무슨 태양이기나 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당신 스스로를 나와 비교하여 무슨 벌레처럼 알고 있는 모양이군요. 이런 점은 당신이 미국에서 붙여보낸 편지 속에도 여실히 나타나 있더군요. 당신은 알고 있는지. 이젠 내게 대한 일은 완전히 그만해 두었으면 하고 벼랑간 샤토프는 말문을 열었다. 만일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해서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면 빨리 설명해 주세요. 나의 물음에 대답해 주세요. 하고 샤토프는 열에 들떠서 이렇게 되풀이했다. 기꺼이 하겠소. 우선 내가 어떻게 그런 구질구질한 인간들과 어울리게 됐느냐고 물었지요. 나도 그런 사실을 당신에게 알린 이상 조금이라도 이 건에 관해 솔직한 얘기를 토로하는 것이 내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엄격한 의미에서 그 모임에 전혀 속해 있지 않아요. 전에도 속해 있지 않았었고요. 그러니 당신보다 한결 더 탈퇴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 왜냐하면 나는 처음부터 입회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뿐만 아니라 나는 애초부터 선언해 두었어요. 난 그네들의 동지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간간히 손을 빌려준 일이 있곤 하지만 그건 한가한 사람의 자격이라고 천명한 바 있었소. 나는 새로운 계획에 따라 그 모임의 조직을 변경할 때 잠깐 관여했을 따름이요. 그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네들은 스스로 생각을 바꿔 나라는 인간도 방면에서는 위험하다고 결의한 거요. 그러니 나도 같은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어요. 놈들은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사형입니다. 무엇이든 지령대로 결정합니다. 뭔가 인쇄한 종이 쪽지에다 3사람 반가량의 인간이 서명한단 말이요. 그래, 당신은 놈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말은 일부는 옳고 일부는 그루오. 스타브로기는 여전히 무관심한, 아니 심지어는 풀이 빠지고 시든 어조로 말을 이었다. 그거야 이런 경우에서는 언제나 볼 수 있는 우둔한 공상이 다분히 섞여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한 주먹밖에 안 되는 인간이 자기의 성장과 가치를 과장하여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저 한패는 뾰뚜르 베르호벤스키 한 사람이나 다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자신이 자기는 어느 모임의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따위의 생각을 하리만큼 사람됨이 선량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상은 다른 이런 종류의 것에 비한다면 다소 수긍할 만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은 인터내셔널과 연락을 맺고 있고 러시아 각지에 교묘하게 대표자들을 두고 있답니다. 더욱이 아주 기발한 방법을 고안한 것 같지만 물론 그것도 이론에 그쳤지요. 그런데 이곳에서의 그들의 계획이 어떤가 하면 우리 러시아에서는 그러한 결사운동이 실로 애매해서 거의 언제나 뜻밖의 생김으로 참말이지 러시아에서는 무슨 일이든 꾸며낼 수가 있습니다. 당신도 느꼈겠지만 베르호벤스키는 집념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놈은 빈대 같은 자식입니다. 무식장애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일을 아무것도 이해 못하는 바보 녀석입니다. 하고 샤토프는 독살스럽게 소리쳤다. 당신은 그 사내를 잘 모르오. 일반적으로 러시아에 대해 아는 바가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도 당신이나 나보다 조금만 적게 알고 있을 따름이요. 게다가 베르호벤스키는 정열가입니다. 베르호벤스키가 정열가라고요? 그렇소. 어느 한 포인트가 있어 그것을 넘기기만 하면 그는 이미 어릿광대가 아니고 그 반 미치광이가 된답니다. 한 인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할 수 있는지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하고 말한 당신의 말을 기억해 보세요. 웃지 말아주세요. 그 친구는 여차하면 방아쇠를 당길 요소를 다분히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나를 스파이라고 확신하고 있어. 그들은 누구라 할 것 없이 죄다 일을 잘 처리해 나갈 솜씨를 못 가졌기 때문에 사람을 스파이로 모는 것을 무소홀히만큼 좋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나는 그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어쨌든 나는 당신이 이것을 명심하도록 미리 주의를 주는 겁니다. 내 생각으론 바보 녀석들 때문에 위험이 닥쳐온다고 해서 화를 낼 필요는 조금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네들의 두뇌 여하에 달린 게 아니니까요. 또 당신이나 나 같은 사람 말고 아주 훌륭한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손길은 뻗어 있으니까요.
참, 벌써 11시 15분이군. 그는 시계를 쳐다보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는 당신에게 아주 동떨어진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하고 외치면서 샤토프는 무서운 기세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말하자면 하고 니콜라이는 의아하게 상대방을 바라보았다. 물어보세요. 당신의 질문을 하십시오. 부탁입니다. 표현할 길 없는 흥분에 쌓인 채 샤토프는 되풀이했다. 그 대신 나도 당신에게 다른 질문을 한다는 조건 아래서 말입니다. 부탁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아니, 난 질문할 수 없어요. 어서 당신의 질문이나 하십시오. 스타브로기는 잠시 기다렸다가 이윽고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당신은 저 마리아 찌모페예브나에 대해 어떤 가마력을 갖고 있고 그 여자도 당신을 만나 얘기 듣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 같은데 과연 그렇소? 네, 듣곤 했죠. 샤토프는 조금 당황했다. 나는 요 며칠 동안에 나와 그 여자와의 결혼을 이 마을에 공개할 참이요.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거의 공포에 사로잡혀 샤토프가 중얼댔다. 그건 또 무슨 뜻에서? 이젠 어엿한 장애도 없을 거요. 결혼의 증인들이 이곳에 있지 않소. 이 모든 것은 그때 빼제르부르크에서 아주 합법적으로 그리고 순조롭게 거행된 것이니까요. 이때까지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결혼의 유일한 두 증인, 말하자면 끼릴로프와 베르오벤스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레바드킨. 이 친구가 지금 고맙게도 나의 친척으로 되어 있단 말이오. 이 세 사람이 당시 침묵을 지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오. 내가 말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곧잘 그렇게도 침착하게 말하고 있군요. 하지만 다음을 계속하십시오. 아니, 잠깐만. 당신은 이 결혼을 강요당한 게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나에게 강요하지는 않았소. 성급하게 지분거리는 샤토프를 보고 니콜라이는 빙긋이 웃었다. 그러면 어떤 이유로 그 여자가 자기가 낳은 갓난아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다닙니까? 샤토프는 열에 들떠서 두서없이 성급하게 이렇게 물었다. 자기가 낳은 아기 얘기를 한다고? 처음 듣는 소리로군. 그 여자에겐 아기가 없었고 또 있을 리도 없지. 마리아는 처녀니까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들어보세요. 샤토프,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요? 샤토프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옆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갑자기 억세게 스타브로긴의 어깨를 잡았다. 뭐라 해도 당신 자신은 알고 있을 겁니다. 적어도 당신은 알고 있을 겁니다. 하고 그는 외쳤다. 무엇 때문에 당신은 이 모든 일을 만들어댔고 또 무엇 때문에 지금 이러한 형벌을 받으려고 결심했습니까? 당신의 질문은 영리하고도 돕기가 어려 있군. 그렇지만 나도 당신을 깜짝 놀라게 해줄 참이요. 뭐 때문에 나는 그때 결혼하고 또 뭐 때문에 지금 당신이 표현한 것처럼 형벌을 감수하려고 결심했는지 나로선 대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만둡시다. 나중에 합시다. 잠깐 말씀을 보류해 둡시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얘기합시다. 중요한 것을. 나는 2년 동안이나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그렇습니까? 나는 훨씬 오래전부터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당신 생각만 했습니다. 당신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미국에 있을 때 나는 이것을 당신에게 써보냈습니다. 나는 당신의 그 긴 편지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읽기에는 너무 길다고요. 과연 그렇습니다. 편지지 6장이었으니까요. 잠자코 계십시오. 잠자코 계십시오. 한 가지 부탁드리겠는데 10분 동안의 시간을 나를 위해 할애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나는 너무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자, 어서 30분 할애해 드리지요. 그러나 그 이상은 안 됩니다. 만약 그것으로 알맞다면. 그러나 샤토프는 거칠게 상대방의 말을 가로챘다. 당신의 그 말투를 좀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까? 나는 사실 애원해야 할 처지에 있으면서도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애원해야 할 때 요구한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알고 있어. 그런 식으로 해서 당신은 예사로운 일체의 다반사에서 높이 솟구치려는 것이 아닌가요?
보다 더 고원한 목적을 위해서 말입니다. 니콜라이는 은근하게 웃었다. 아울러 당신이 열에 들떠 있는 것을 보니 몹시 슬프게 생각돼요. 나는 내게 대해 존경을 구합니다. 아니, 요구합니다. 샤토프는 소리쳤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인격에 대해서가 아닙니다. 인격 따위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시간만이라도 족합니다. 내가 하는 몇 마디의 말에 대해서는 우리는 두 개의 존재입니다. 그것이 무한 속에서 서로 만난 겁니다. 우주가 생긴 이래 최후의 회견입니다. 자, 제발 당신의 그 말투를 버리고 인간다운 말투로 얘기해 주십시오.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인간다운 목소리로 말해 주세요. 나는 결코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내가 당신의 얼굴을 때렸을 때 당신의 무한한 힘을 인식할 기회를 당신에게 준 이 하나의 이유만으로서 당신은 나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또 당신은 그 잘난 체 하는 꺼림칙한 사교적인 웃음도 짓는군요. 언제나 당신이 나를 이해해 줄지. 그 도련님 근성을 단연 버리십시오. 그리고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 내 심정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야기를 끄집어내기도 싫습니다. 어떤 일이 있든 말하지 않으렵니다. 그는 흥분한 나머지 거의 발광이라도 하는 듯 싶었다. 니콜라이는 이맛살을 찌푸리고 다소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았다. 지금 나로선 대단히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하고 그는 타이르듯 엄숙한 태도로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여기서 30분 더 머물려고 마음먹은 것은 적어도 당신의 이야기를 흥미있게 들으려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진기한 얘기를 당신에게서 들으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의자에 앉았다. 앉으세요. 하고 샤토프는 소리치고 다짜고짜로 자기도 의자에 앉았다. 실례지만 좀 주의해 둡니다. 하고 스타브로기는 문득 생각이 나서 말했다. 나는 마리아 찌모페예브나에 대해 당신에게 한 가지 청을 한 것은 적어도 그 여자에게는 대단히 중대한 일이요. 뭐요? 하고 샤토프는 돌연 얼굴을 찌푸렸다. 가장 중요한 대목에서 말머리를 중단당했기 때문에 상대방을 쳐다보기는 하지만 아직 그 질문을 이해할 여유가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런데 당신은 내 말을 끝내도록 해주지 않았소. 니콜라이는 웃으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에이, 하찮은 일은 다음으로 돌립시다. 마침내 상대방의 요구를 알아채자 샤토프는 꺼리는 듯이 한 손을 내저었다. 그리고 재빨리 자기 얘기의 가장 중요한 대목으로 화제를 옮겼다. 7.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샤토프는 눈알을 번뜩이면서 오른손 집게손가락을 자기 눈앞에 갖다 댔다. 그리고 의자에 걸터 앉은 채 몸을 앞으로 내밀어 위협이라도 하듯 말을 이었다. 알고 있습니까? 지금 이 지상에서 새로운 신의 이름으로 세계를 경신하고 구제해야 할 유일한 신을 잉태한 국민이 누구인가를, 생명과 새로운 언어의 열쇠를 부여받은 유일한 국민이 누구인가를, 당신은 이 국민이 누구이며 그 국민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까? 당신의 태도로 미루어 보아 나는 아무래도 그것이 러시아 국민이라고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결론 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군요. 당신은 벌써 조소하고 계시는군요. 아, 정말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군. 하고 샤토프는 사납게 부르짖었다. 자, 진정하세요. 제발 부탁이요. 오히려 나는 처음부터 그런 종류의 얘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 종류의 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고요. 그래, 당신은 이 말을 통 몰랐던가요? 잘 알고 있어. 당신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나는 꿰뚫어 보듯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당신의 말귀는 신을 잉태한 국민이라는 표현에 이르기까지 2년 전 당신이 미국으로 떠나기에 앞서 외국에서 교환한 우리들끼리의 단순한 결론에 지나지 않아요. 적어도 지금 내가 기억하고 있는 한에서 말입니다. 그건 당신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당신 혼자의 말이었지. 우리들 두 사람의 대화란 전혀 있지도 않았습니다. 위대한 말을 고하는 스승과 죽음에서 소생한 제자가 있었을 따름입니다. 나는 그 제자, 당신은 그 스승이었던 것이요.
그러나 지금 기억하는 바로는 당신이 그 모임에 가입한 것은 나의 얘기를 듣고 난 후였고 또 미국으로 떠난 것도 그 후였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일을 미국에서 당신에게 알렸던 거요. 참으로 어릴 적부터 뿌리 깊이 박혔던 집안을 살을 애는 듯한 생각까지 하면서도 쉽사리 떼어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튼 나의 희망의 즐거움도 나의 증오의 눈물도 그것 하나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을 바꾼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나는 당신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후로 저 썩어빠진 시궁창에 매달린 겁니다. 그러나 신은 남아서 성장했습니다.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말해주세요. 당신은 미국에서 보낸 나의 편지를 끝까지 읽지 않았던 거죠. 아니면 통 읽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나는 그중 석 장만 읽었어. 처음 2장과 맨 끝장을. 그 밖에 중간 것도 한번 훑어보았어. 그러나 나는 줄곧 네, 어쨌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얘긴 집어치우세요. 샤토프는 한 손을 내저었다. 만일 당신이 지금 와서 국민에 대한 그때의 말을 부정한다면 어떻게 그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나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든 문제입니다. 나는 그때 당신하고 농담을 한 건 절대로 아니요. 당신을 설복시키려고 하면서도 나는 오히려 나 자신의 일을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하고 스타브로기는 수수께끼 같은 어조로 말했다. 농담을 한 것이 아니었다고. 나는 미국에서 3달 동안 어느 한 사람의 불행한 사나이와 나란히 집더미 위에서 잤던 겁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들은 거지만 당신은 나의 마음속에 신과 고향을 심어주었을 바로 그때, 아니 어쩌면 바로 같은 날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이 불행한 미치광이 사나이 끼릴로프의 가슴에다 독을 쏘아 넣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그의 마음속에 허위와 비방을 심어놓고 그의 이성을 미친 듯이 어지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한번 가서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것이 당신의 창조물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보았을 겁니다. 난 당신에게 일러두겠는데 우선 저 끼릴로프는 방금 자신의 입으로 나는 행복하다, 아름다운 인간이다 라고 나에게 말했다오. 이러한 일이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는 당신의 상상은 거의 정확해요. 되풀이해두지만 나는 당신들 중에 누구에게도 거짓을 말하진 않았소. 당신은 무신론자입니까? 지금 무신론자입니까? 그렇소. 그럼 그땐,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요. 나는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내게 대한 존경을 요구했습니다. 그건 나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요. 당신의 두뇌로서 이 정도의 일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고 샤토프는 격분해서 이렇게 투덜댔다. 나는 당신이 이야기의 첫 마디를 꺼낼 때부터 자리를 뜨거나 이야기를 가로막거나 하지는 않았소. 그리고 당신 곁을 떠나지도 않고 지금까지 앉은 채로 당신의 질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노호에 대해서 얌전하게 대답하고 있지 않았소. 그러고 보면 당신에 대한 경의는 잃지 않았을 법한데. 샤토프는 손을 내저으면서 말을 막았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무신론자는 러시아 사람답지 못하다. 무신론을 신봉하는 자는 곧 러시아 사람의 자격을 상실한다 라고 한 당신의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랬던가요? 하고 니콜라이는 대묻듯이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나한테 물어보는 겁니까? 잊어버린 겁니까? 더구나 이것은 러시아 정신의 가장 중요한 특성을 명시한 가장 정확한 의견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이 발견한 것입니다. 내가 어찌 이것을 잊을 리가 있겠습니까? 나는 당신에게 상기시켜 드립니다. 당신은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랍 종교를 믿지 않는 자는 러시아 사람이 아니다. 하고 말입니다. 어쩐지 그것은 슬라브주의자의 사상 같군요. 아닙니다. 지금의 슬라브주의자들은 이런 사람하고는 등졌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좀 영리해졌으니까요. 당신은 훨씬 더 깊이 파헤쳤거든요. 로마 카톨릭은 이미 기독교가 아니라고 당신은 믿고 있었습니다. 당신 설에 의하면 로마는 악마의 3번째 유혹에 빠진 그리스도를 선전한 것입니다. 지상의 왕국 없이는 그리스도도 자기의 지위를 보존할 수 없다는 사상을 선전한 카톨릭교는
이 선전에 의해서 반기독교 사상을 보급시켰고 나아가서는 유럽 전체를 멸망시킨 셈이 되는 겁니다. 프랑스가 오늘날 고민하고 있는 것은 단지 카톨릭의 죄인 것이다. 그것은 프랑스가 더러운 로마의 신을 배척하고도 새로운 신을 찾아낼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당신은 명백히 시사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그때 이런 말을 토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때의 우리들 대화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틀림없이 지금도 그런 말을 되풀이할 겁니다. 내가 그때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얘기하였다고 해서 결코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하고 니콜라이는 무소리만큼 진지하게 말했다. 그러나 확신해 두지만 자기의 과거의 사상을 되풀이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쾌한 인상을 나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그만두는 게 어떻소? 가령 신앙을 가졌다면이라고. 상대방의 청은 귀담아 듣지도 않고 샤토프는 소리쳤다. 그때 나한테 이런 말을 한 건 당신이 아니었소. 만일 진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해 주는 자가 있더라도 나는 진리와 함께 있기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있겠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했지요. 그러나 이제 나도 한마디 묻겠소. 하고 스타브로기는 언성을 높였다. 도대체 이런 조급하고 심술궂은 시험을 뭐 때문에 하는 거요? 이 시험은 영원히 끝날 겁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회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인간은 시간과 공간 밖에 있다는 지론을 주장하는 거요. 가만히 계십시오. 불쑥 샤토프는 고함쳤다. 나는 바보 천치요. 병신이요. 그리고 내 이름이 조롱거리로서 멸망되어도 무관하오. 이제 나는 당신 앞에서 그때 당신이 얘기한 중요한 사상을 반복하고 싶은데 용서해 주겠습니까? 단지 10줄만, 결론만을. 결론만이라면 되풀이해 보시오. 스타브로기는 시계를 쳐다보려 했으나 참고 쳐다보지 않았다. 샤토프는 또다시 의자에 앉은 채 몸을 앞으로 내밀고는 순간적으로 손가락을 쳐들려고까지 했다. 어떠한 국민이라도 마치 읽어내려 가듯이 그러나 변함없이 무서운 눈초리로 상대방을 노려보면서 그는 이렇게 입을 열었다. 어떠한 국민이라도 과학과 이지를 기초로 해서 나라를 세운 일은 한 번도 없었다. 다만 일시적이고 우연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예는 하나도 없다. 사회주의는 그 본질상 무신론이어야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초부터 자기들의 무신론적 조직 밑에서 과학과 이지를 기초로 해서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지와 과학은 국민 생활에 있어서 창세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항상 2차적이고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을 따름이다. 또 그것은 세계가 멸망하는 날까지 그런 역할을 하다가 끝나버릴 것이다. 국민은 전혀 다른 힘에 의해서 성장하고 운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명령하기도 하고 주재하기도 하는 힘이다. 하지만 그 힘의 근원은 아무도 모르며 또 설명할 수도 없다. 이 힘이야말로 최후까지 가려고 하는 지칠 줄 모르는 열망의 힘이며 동시에 최후를 부정하는 힘이다. 끊임없이 자기 존재를 주장하고 죽음을 부정하는 힘이다. 성서에도 쓰여 있듯이 살아있는 물의 흐름이며 묵시록은 그 흐름의 고갈의 무서움을 극력 경고하고 있다. 그건 소위 철학자의 미적인 원동력이며 동시에 철학자의 윤리적인 원동력과 동일물인 것이다. 그러나 나는 간단히 신을 구하는 마음이라고 해둔다. 국민운동의 목적은 어떠한 나라에 있어서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오직 신의 탐구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 신은 기필코 국민들 자신의 신이어야 한다. 유일하고 참된 신으로서 그것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신은 한 민족의 발생에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전부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인격인 것이다. 온갖 민족 혹은 다수의 민족이 하나의 공통된 신을 가졌던 적은 일찍이 한 번도 없었다. 어떤 때를 막론하고 모든 민족은 자기대로의 신을 가지고 있었다. 신들이 공통의 것이 된다는 사실은 더할 나위 없이 국민성 소멸의 징조인 것이다. 신들이 공통적인 것이 되었을 때 신들도 또 그에 대한 신앙도 국민과 더불어 사멸되는 것이다. 한 국민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의 신도 점점 더 독특해지는 것이다. 종교,
즉 선악의 관념을 갖지 못하는 국민은 일찍이 존재한 적이 없었다. 모든 국민은 자기 독자적인 선악관념과 자기의 고유한 선악을 지니고 있다. 많은 민족 간의 선악관념이 공통하게 되기 시작할 때 그때는 이미 민족이 쇠망해 가고 있는 때이다. 그리고 선악의 차별감, 그 자체마저 점점 닳아서 없어져 가는 것이다. 이성은 한 번도 선악의 정의를 내리지 못했다. 아니, 선악의 구별을 비슷하게나마 나타내지 못했다. 오히려 수치스럽고 가엾게도 한데 혼돈해 놓고 말았다. 과학은 주먹구구식으로 거기다 해석을 붙여놓았다. 특히 현저하게 이런 특징을 가진 것은 반과학이다. 이것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인류에게는 가장 무서운 채찍이다. 질병보다도 기아보다도 전쟁보다도 더 나쁜 것이다. 반과학, 이것은 여태까지 한 번도 인류가 대한 일이 없는 잔악하기 이를 데 없는 폭군이다. 이 폭군에게는 사제도 있고 노예도 있다. 그리고 일찍이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사랑과 미신을 가지고 모든 것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 과학 자체도 그 앞에 나서면 전전긍긍하며 부끄럽게도 그의 기분을 살살 맞추는 것이다. 스타브로긴, 이 모든 것이 다 당신의 말입니다. 그러나 반과학에 관한 것은 틀립니다. 그것은 나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반과학적이고 그래서 몹시 그것을 증오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사상에 대해선 나는 뭐 하나 표현도 말 한마디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대로 옮겼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스타브로기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당신은 열렬한 태도로 받아들였지만 또 동시에 열렬한 태도로 개조하고 말았어요. 더욱이 당신 자신도 알아채지 못하게 말입니다. 단순히 신을 국민의 속성으로 꾸집어내린 점,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돌연 그는 특히 주의력을 집중시켜 샤토프를 주시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가 한 말에 대해서라기보다 그 사람 자신에 대한 주의였던 것이다. 내가 신을 국민의 속성으로 끄집어내렸단 말이오. 샤토프는 소리쳤다. 전혀 반대입니다. 국민을 신에까지 끌어올린 겁니다. 내가 한 번이라도 이와 어긋난 사실로 말했던가요? 국민, 그것은 신의 육신입니다. 어떠한 국민이라도 모두 자기들대로 독특한 신을 가지고 있고 지상의 모든 다른 신을 조그마한 타협도 없이 단호히 배격하려고 애쓰는 동안만 참다운 국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기의 신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고 그 밖의 신을 이 지상으로부터 추방할 수 있다고 믿는 동안만 참다운 국민일 수 있는 겁니다. 인류의 앞장에 서서 다소라도 두드러진 성격을 나타낸 모든 국민은 창세 이래 이렇게 믿어왔던 것입니다. 사실에 역행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유대인들은 참다운 신을 기다리기 위하여 살아왔고 또 참다운 신을 지상에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히랍인들은 자연을 신성화했고 자기네들의 종교, 즉 철학과 예술을 세계에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로마는 제국 내의 국민을 신화하고 많은 민족에게 제국을 남겨주었습니다. 프랑스는 그 장구한 역사가 계속되어 온 동안 단순히 로마 신의 이상을 체현하고 발전시킨 하나의 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프랑스가 마침내 이 로마의 신을 시면 속에 던져버리고 스스로 사회주의라고 부르는 무신론 속으로 뛰어든 것은 무신론이 로마 카톨릭교보다 훨씬 더 건전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위대한 국민이 자기 속에만 진리가 있다고 믿지 않는다면 또 그 위대한 국민이 우리야말로 우리의 진리에 의해서 만인을 구제하고 소생케 할 사명이 있으며 또 그럴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믿지 않는다면 그 국민은 곧 인류학의 자료로 몰락해버리고 위대한 국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실로 위대한 국민은 인류 속에서 제1위의 역할에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제1류라 할지라도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제1의 자리, 말하자면 첫째를 차지하지 않고서는 마음이 선뜻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신앙을 잃은 자는 이미 국민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하나입니다. 따라서 많은 국민들 중에서 단 하나의 국민만이 참다운 신을 갖는 것입니다. 비록 다른 국민들이 제각기 자기들의 독특한 위대한 신을 갖는다 해도 말입니다.
신을 잉태한 유일한 국민, 이것은 러시아 국민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스타브로긴, 당신은 나를 그런 바보로 여기고 있습니까? 하고 그는 갑작스럽게 난폭하게 부르짖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한 말이 모스크바의 슬라브주의자들의 모든 재분소에서 산산이 가루가 되어버린 낡고 진부한 허튼 소린가? 그렇지 않으면 전혀 새로운 최후의 말인가? 아니면 갱생과 혁신의 말인가? 그것조차도 구별할 줄 모르는 그런 바보로 아십니까? 게다가 지금 이 순간 나에겐 당신의 조소 따위는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당신이 내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아니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내가 알 바 아닙니다. 오, 나는 이 순간 당신의 그 오만한 웃음과 눈길을 마음속으로부터 경멸합니다. 그는 이윽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입술에는 거품 같은 침마저 보였다. 그 반대요, 샤토프. 그렇지 않다니까. 하고 스타브로기는 자리를 뜨려고도 하지 않고 자제하는 듯한 극히 진지한 말투로 이렇게 말했다. 오히려 당신의 그 열렬한 말들은 강하디 강한 많은 기억을 내 가슴 속에서 소생시켜 주었소. 나는 당신의 말 속에서 2년 전에 나 자신의 심정을 깨달을 수가 있었소. 지금이야말로 나도 당신이 그때의 내 사상을 과장하고 있다는 따위의 얘기는 절대로 말하지 않겠소. 오히려 당시의 내 사상이 좀 더 배타적이고 좀 더 독단적이었던 느낌마저 들어요. 다시 세 번째로 되풀이하지만 나는 지금 당신이 말한 모든 것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시인하고 싶지만 그러나 당신에겐 토끼가 필요하지요. 뭐라고? 이것은 당신의 비열한 말입니다. 다시 자리에 앉으면서 샤토프는 심술궂은 미소를 띄웠다. 토끼탕을 만들기 위해선 토끼가 필요하고 신을 믿으려면 신이 필요하다. 이것은 당신이 빼제르부르크에 있을 때 한 말입니다. 마치 토끼의 뒷발을 잡으려던 노주드레프처럼. 아니야, 그건 이미 토끼를 잡았다고 뽐냈던 거요. 말이 나온 김에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나도 지금 질문 하나쯤 할 권리가 있는 것 같으니까 말이요. 다른 게 아니라 당신의 토끼는 벌써 잡힌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뛰어가고 있는 겁니까? 그런 말투로는 나에게 질문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물어주세요. 제발, 다른 말로. 샤토프는 벼랑간 온몸을 떨기 시작했다. 그럼 다른 말로 묻기로 하겠소. 하고 니콜라이는 준엄한 눈초리로 상대방을 바라보았다. 나는 다만 이렇게 묻고 싶었소. 당신이 신을 믿고 있는지 어쩐지. 나는 러시아를 믿고 있습니다. 나는 러시아의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육체를 믿고 있습니다. 나는 새로운 강림이 러시아에서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나는 믿고 있습니다. 하고 샤토프는 미친 듯 중얼댔다. 하지만 나는 틀림없이 신을 믿고 있습니다. 스타브로긴의 얼굴에선 근육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샤토프는 이글이글 타는 듯한 눈초리로 도전하듯 그를 쳐다보았다. 마치 상대방을 태워버리려는 듯한 눈초리였다. 나는 내가 신을 전혀 믿지 않는다고 당신에게 얘기한 것은 아니오. 마침내 샤토프는 이렇게 고함쳤다. 나는 다만 나 자신이 불행하고 따분한 한 권의 책이며 당분간 그 이상의 것은 아니라는 걸 당신에게 알렸을 따름이요. 당분간만. 그러나 나의 이름을 파멸시키고 싶을 따름이요. 문제는 내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나는 아무 재간도 없는 인간이므로 오직 나의 피를 바칠 도리밖에 없습니다. 아무 재간도 없는 하찮은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피를 바칠 뿐입니다. 나는 당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2년 동안 여기서 당신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난 당신을 위해 방금 여기서 30분 동안이나 벌거벗은 채 춤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만이 이 기치를 올릴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그리고 절망한 듯 책상에 팔꿈치를 받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말았다. 나는 잠깐 하나의 이상한 현상으로서 당신에게 주의를 주고 싶은데 하고 벼랑간 스타브로긴이 말을 가로챘다. 왜 모든 사람들이 묘하고 도시 알 수 없는 기치를 나에게 떠맡기려고 하는 거지? 표트르 베르호벤스키도 내가 그들의 기치를 들어올릴 수 있는 인간이라고 믿고 있단 말이오.
적어도 그 친구의 말이라고 사람들이 나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 사나이는 내가 본래의 범죄에 대한 비상한 능력에 의해 그들을 위해 러시아 반란의 거장 스첸카 라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굳게 믿고 있단 말이오. 범죄에 대한 비상한 능력이란 것도 역시 그 사나이의 말이오. 뭐라고요? 하고 샤토프가 물었다. 범죄에 대한 비상한 능력. 그렇소. 그래, 그것이 정말입니까? 하고 그는 심술궂고 능글맞게 웃었다. 당신이 페츠르부르크에 있을 때 그 짐승과도 같은 비밀 도색회에 들어갔던 것도 사실입니까? 그리고 사드 후작조차도 당신에게 가르침을 청할 정도였다는 것도 사실입니까? 또 당신이 어린애들을 유혹해서 타락의 심연으로 빠뜨리게 했다는 것도 사실입니까? 자, 솔직히 말해주세요. 거짓말하지 말고요. 그는 자신을 잃고 정신없이 소리쳤다. 니콜라이 스타브로기는 자신의 면상을 갈긴 샤토프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당장 숨김없이 죄다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이 자리에서 당장 당신을 죽여버리고 말겠어요. 그런 말은 나도 한 일이 있어. 그러나 어린애들을 능욕한 것은 내가 아니오. 하고 스타브로기는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그것은 무척 오랜 침묵 뒤였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눈은 불타올랐다. 그러나 당신은 그런 말을 했습니까? 번뜩거리는 눈길을 상대방에게서 떼지 않고 샤토프는 위험이 깃들인 말투로 말을 계속했다. 그리고 또 당신이 그 음란한 짐승 같은 행위와 무엇인가 대단히 훌륭한 일, 말하자면 인류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따위를 미적인 견지에서 보면 거의 차이를 둘 수 없다고 단언했다는 말도 사실입니까? 당신이 이 극단적인 두 행위 속에서 미의 합치, 쾌락의 균등을 발견했다는 것도 사실입니까? 어느 것이나 그런 식으로 물어보면 대답할 수가 없소. 대답하고 싶지 않소. 하고 스타브로기는 중얼거렸다. 그는 당장 일어서서 돌아갈 수도 있었으나 일어서려고도 돌아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나 자신이 왜 악은 추하고 선은 아름다운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무슨 이유로 이런 차별감이 스타브로긴 같은 사람에게서 특히 현저하게 감소되고 소비되어 가는지는 잘 알고 있소. 샤토프는 온몸을 와들와들 떨면서 어디까지나 추궁할 기세였다. 왜 당신은 그때 그런 수치스럽고 비열한 결혼을 했는지 그 이유를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그건 다름이 아닙니다. 그 추악하고 무의미한 것이 거의 천재적이라 할 만한 위치에까지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오, 당신은 변두리에서 서성거리는 따위의 일을 하지 않고 곧장 머리를 내리받고 가운데로 날아듭니다. 당신이 결혼한 것은 고민의 욕망 때문입니다. 양심의 가책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정신적 종욕 때문입니다. 그때 신경성 발작이 움직인 겁니다. 말하자면 상식에 대한 도전이 너무 강하게 당신을 유혹했던 겁니다. 스타브로긴과 절름발이 여자, 더럽고 반미치광이 거지. 현 지사의 귀를 깨물었을 때 당신은 뭔가 정욕을 느꼈습니까? 느꼈지요. 네, 느낀 거지요. 빈들거리는 게으름뱅이 나리님. 당신은 심리학자로군. 스타브로기는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지면서 이렇게 말했다. 비록 내 결혼의 원인에 대해서 다소 틀린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도대체 누가 그런 걸 알려줬을까? 하고 그는 괴로운 듯 엷은 웃음을 지었다. 키릴로프였어. 아니, 그 친구는 한패에 끼지도 않았고. 안색이 나빠지는군요. 그런데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 셈이요? 마침내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는 언성을 높였다. 나는 30분 동안이나 당신의 채찍 밑에 앉아 있었으니까 이제는 그 보답으로 정중하게 나를 놓아주어도 무방할 텐데 만약 그런 식으로 나를 대하는 데 있어 별로 합리적인 목적이 없다면 합리적인 목적? 당연한 일이지요. 이젠 그쯤에 두고 당신의 목적을 말하는 일이 적어도 당신의 의무가 아니겠소. 난 당신이 그렇게 해주리라 믿고 쭉 기다렸지만 이를테면 흥분에 겨운 중호만을 보았을 따름이요. 자, 문을 열어주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샤토프는 난폭하게 그의 뒤를 쫓았다. 땅에다 키스하세요. 눈물로 땅을 적시십시오. 용서를 비십시오. 하고 상대방의 어깨를 붙들고 그는 이렇게 소리쳤다.
그러나 나는 그날 아침 당신을 죽이지 않고 두 손을 뒤로 돌려버렸소. 마치 모진 고통을 참는 듯한 말투로 스타브로기는 눈을 아래로 내리깔면서 말했다. 끝까지 말씀하세요. 끝까지 당신은 나에게 위험을 알리러 와서 내가 말하고 싶어하는 바를 전부 털어놓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내일 당신의 결혼을 공포할 작정이지요. 당신의 얼굴을 보고 당신이 뭔가 새롭고 더욱이 무서운 사상에 억눌려 있음을 눈치채지 못할 것 같습니까? 스타브로긴, 무엇 때문에 나는 영원히 당신과 같은 사람을 믿지 않으면 안 될 운명을 타고난 겁니까? 과연 내가 다른 사람을 붙들고 지금과 같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나도 동정의 마음을 갖고 있지만 자신의 발가순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스타브로긴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위대한 사상을 건드려서 그것을 희화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얘기를 듣고 있는 상대가 스타브로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돌아간 후 내가 당신의 발자취에다 키스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나는 내 가슴 속에서 당신이란 사람을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니콜라이 스타브로긴. 유감이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 없어, 샤토프. 하고 니콜라이는 냉정하게 말했다. 그럴 수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토끼를 손에 넣어드리지요. 스타브로기는 잠자코 있었다. 당신이 무신론자인 것은 당신이 귀족 도련님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선악의 분별을 잃은 것은 당신이 자기 국민을 인식하기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세대는 직접 국민의 가슴 속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당신도 베르호벤스키 부자도 나 자신도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역시 귀족 나부랭이니까요. 당신 집의 농노였던 빠슈카의 아들이니까요. 자, 들어보세요. 노동으로서 신을 얻으십시오. 요는 모든 것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한 곰팡이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노동을 함으로써 신을 얻는 겁니다. 신을 노동으로, 어떤 노동으로 말입니까? 농군들의 노동 말입니다. 당장 나가 보십시오. 당신의 모든 재산을 내동댕이 쳐버리십시오. 아, 당신은 웃고 계시는군요. 당신은 무슨 속임수가 나올까봐 두려워하고 있군요. 그러나 스타브로기는 웃지 않았다. 당신은 노동을 함으로써 더욱이 농군들의 노동에 의해서만 비로소 신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요. 실제로 뭔가 상당히 심사숙고할 값어치가 있는 새롭고 심각한 것이라도 발견한 듯이 그는 잠시 생각하곤 이렇게 되물었다. 그런데 말해두고 싶은데 갑자기 새로운 상념으로 옮아갔다. 지금 당신 말 때문에 생각이 떠오른 거지만 실은 나한테는 재산이라곤 전혀 없소. 그러니 내동댕이 칠 것이라곤 없소. 나는 마리아 찌모페예브나의 장래를 보장할 만한 힘도 없어요. 또 한 가지 내가 여기에 온 것은 만일 가능하다면 앞으로 마리아 찌모페예브나의 뒤를 봐달라고 당신에게 부탁하러 온 거요. 그것은 당신만이 그 여자의 가련한 마음에 어떤 감화를 줄 수 있기 때문이요. 나는 만일의 경우를 예상하고 말하는 거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은 마리아 찌모페예브나에 대해 얘기하고 있군요. 하고 샤토프는 한 손에 초를 든 채 다른 한 손을 흔들어댔다. 좋아요. 그건 나중에 자연히. 하지만 찌온에게로 가지 않으렵니까? 누구에게로? 찌온에게로. 전에 승정이었던 사람이지요. 지금 신병으로 정양하기 위해 이 마을에 살고 계십니다. 저 예피미에프의 성모 수도원에. 대체 그건 무엇 때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고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가 보세요. 뭐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 듣는 일이요. 게다가 지금까지 그런 종류의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고맙소. 찾아뵙지요. 이쪽입니다. 하고 샤토프는 복도를 비춰주었다. 자, 나가보세요. 그는 거리로 빠지는 샘문을 열었다. 난 다시는 당신에게 오지 않겠소, 샤토프. 샘문을 빠져나가면서 스타브로기는 나지막히 말했다. 어둠과 비는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
네차예프 사건. 이번 회차에서는 서서히 샤토프의 죽음의 그림자가 암시되고 있는데요. 소설의 중요한 모티브가 된 네차예프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차예프 사건은 21살의 청년 세르게이 네차예프가 자신의 동지들과 함께 이반 이바노프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사건입니다. 이반 이바노프는 네차예프가 조직한 5인조 무정부주의 비밀결사에 소속되었던 인물로 네차예프와 갈등을 빚고 비밀결사를 탈퇴했습니다. 결사를 탈퇴한 이바노프가 경찰에 밀고 할 것을 우려한 네차예프는 1869년 11월 결사에 소속된 동지들과 함께 이바노프를 구타, 교살, 사격한 후 얼어붙은 호수의 구멍에 유기했습니다. 네차예프 사건이 발생하기 전 도스토예프스키는 자신의 처남이자 이반 이바노프의 농가대학 동문이었던 이반 스니트킨으로부터 이바노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뛰어난 지성을 가졌으며 용감하게 사상을 전향한 이바노프에 대해 적지 않은 관심을 두었던 도스토예프스키는 네차예프 사건의 발생에 큰 충격을 받았고 해당 사건의 범인들과 그들의 사상을 비판할 목적으로 정치적 팸플릿 소설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악령이 탄생한 것입니다. 악령 속에서 세르게이 네차예프는 표트르 베르호벤스키로 이반 이바노프는 이반 샤토프로 형상화되었습니다.